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우리 99페이지 자, 중개보수 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이 직접 계산하는 문제보다도요, 이론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맨 처음에 청구권의 발생인데, 자, 이것은 뭐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견해가 대립되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2번에 보면,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나와요. 자, 이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급 시기. 거기 2번에 보시면, 자, 거기 약정에,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자,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랬죠. 자, 거기 약정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거기 표시가 없는데, 색깔 표시가. 자, 약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청구권의 소멸 그랬는데, 자, 이 청구권 소멸입니다. 거기 1번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자, 방금 전에 이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래. 이게 언제냐면 주로 잔금 치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보수를 계약서 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잔금 치를 때 준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보통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공사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다시 말해 파기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자,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당연하죠. 개공사 잘못으로 파기됐는데 받을 수 없죠. 설령 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입니다. 개공사 잘못이 아니라 당사자들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됐어요. 자, 이랬을 때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는 1번 내용만 있어요. 자, 그럼 법조문에 있는 1번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면 2번처럼. 그러니까 당사자 잘못일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자,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에 중간에 파기됐을 때 우리가 중개보수 받을 수 있냐 없냐 막연하게 있다 없다 하면 안 되고, 그 파기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이걸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범위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중개보수. 자, 그럼 이제 이 중개보수 범위, 자, 법에서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 이 한도 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법에서는 물건이 자, 주택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이외의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물건을 둘로 나눕니다. 주택이냐, 주택 이외냐. 자,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 103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교재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그랬어요. 그럼 건물 중에 우리가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복합 건물, 자,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일 때, 그럼 이게 통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뭘로 취급해서 계산해야 되나요? 자, 거기 그랬죠? 자,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 2분의 1 이상이냐, 아니면, 자, 2분의 1 미만이냐 해서, 자, 2분의 1 이상이라면 뭐예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으로 계산하고, 2분의 1 미만이라면 주택 이외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정확히 면적이 반반이라면, 자, 여기 이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반반이라면 예, 주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예. 자, 99페이지. 자, 그러면 거기 99페이지 맨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그럼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자, 주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라. 자, 시도조례.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령이란 말은 이제 우리 중개사 법령 시행 규칙을 얘기해요. 즉, 중개사법.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뭘로? 시도조례로 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것은 시도조례에 맡겼는데, 그러면 국토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봐. 자, 국토부령은요, 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되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별표 1로 정해놨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국토부령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것은 시도조례에 맡겼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교재 넘기시면,
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거기 별표 1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바뀐 내용입니다. 자, 이 표를 우리가 암기해야 되나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표를 보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토부령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조례 내용이 중요해요. 자, 근데 지금 국토부령에서 정하고 이게 지금 다 시도조례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 내용이 시도조례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자, 일단 거래 유형이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 등이냐. 그러니까 매매 교환을 제한 나머지 기타 등등, 임대차를 비롯한 기타 등등 이렇게 일단 거래 유형에 따라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다음 거래 금액을 보니까 거기 구간이 정해져 있네요. 구간. 그래서 거래 금액대별로 구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요율 우리가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1,000분의 6 그랬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하면 0.6%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금액에다 그 해당 요율을 곱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한 것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 내용은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맨 오른쪽에 한도액도 있네요. 자, 한도액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예를 듭니다. 1억 9천짜리 주택을 매매를 했어요. 자, 1억 9천이면 거기 보세요. 5천에서 2억 사이잖아요. 그럼 요율이 얼마? 1,000분의 5, 즉 0.5. 자, 0.5를 곱합니다. 5, 9, 45 얼마예요? 95만 원. 그런데 한도액이 얼마예요? 80. 자, 이렇게 넘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한도액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80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계산 다 해놓고 한도액 비교하는 거 빠뜨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거기 금액대별로 쭉 있어요. 자, 이거 암기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시도조례로 규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부분의 시도조례가 지금 이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를 왜 암기할 필요가 없느냐? 서울에서 시험 보시는 분하고 경기도나 저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시험 보는 분이 만일 시도조례가 다르다.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일은요, 다 조건을 줍니다. 혹시 문제를 푼다면. 자, 그러니까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시도조례 맡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도조례 맡기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자, 주택 소재지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달라. 그럼 어디 것 따를까요? 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어디 것? 사무소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 아니라 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조문에 없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뭐냐?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무소 소재지와 분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는데, 만일 분사무소 중개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적인 것은 다 어디? 예, 주사무소 찾아간다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중개보수만큼은 어디냐? 예,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면 분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상.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도조례 맡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자, 그 밑에 이제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한 것. 자, 이제 주택 이외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 보니까 주택 이외에는요, 자, 이거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시도조례 안 맡겼습니다. 국토부령에서만 그냥 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토부령을 보니까 또 둘로 나눴습니다. 이게, 자, 오피스텔하고. 자, 그러니까 이때 일정 요건을, 자, 구비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자,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물건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만일 이 일정 요건을 그러면 갖추지 못한 것. 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그러면 이제 그 밖에 물건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요건이 뭐냐? 자,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있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야 되고요.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 욕실이 갖춰져 있을 때.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거의 그렇게 돼 있죠. 매매 교환 같은 경우는 0.5%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등. 자, 임대차 등은 0.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한도 내에서 이제 서로 협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국토부령 별표. 자, 여기 이제 별표 1. 자, 이것은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이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자, 토지나 상가나 뭐 임목, 공장재단, 광업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0.9% 범위 내에서 개공사와 의뢰인 서로 협의해서 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자, 주택 같은 경우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별표에 보면, 자, 매매 교환이냐, 아니면 임대차 등이냐 해가지고 거래 유형에 따라 일단 둘로 나눠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구분 없습니다. 다 똑같이 0.9예요. 거래 유형 구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0.9에서 그 다음 뭐예요? 상호 협의입니다. 시도조례에 맡기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정하시오. 자, 그럼 이제 서로 협의해서 정하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어때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공사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낮추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 봅니다. 자, 101페이지. 그럼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요, 조금 의뢰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공사들 경쟁을 붙여서 이걸 좀 낮추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오른쪽, 자, 101페이지 4번에 법조문이 하나가 돼 있어요. 뭐냐? 개공사는 자기가 받고 싶은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 표에 명시하고 이걸 초과해서 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초과해서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0.7까지만 받겠다. 그럼 여기다 그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낮춰서 받는데 여기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붙여서 이걸 좀 낮추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법조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택에 있을까요? 주택 이외에 있을까요? 당연히 주택 이외에 있겠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시도조례에서 아예 다 정해놨으니까. 못 박아놨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이제 서로 협의하니까 이런 조문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101페이지. 그럼 이제 이 한도 내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계산 방법은 같아요. 주택이나 주택위에나 산출 방법은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매. 매매는요,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자, 아까 여기 해봤잖아요. 자,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만 곱해서 산출합니다. 대신 이 산출액이 한도액과 비교해서 절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입니다. 자, 교환은 이제 둘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금액이 달라. 자, 2억짜리하고 만약, 자, 3억짜리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금액이 부족한 쪽에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보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둘 다 뭐예요? 금액이 같아집니다. 아하, 그래서 교환은 아예 처음부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면 양쪽으로 다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교환은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가 이제 조금 중요하죠. 우리 임대차. 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가 없어요. 그럼 보증금에다가 그냥 요율만 곱하면 돼요. 자, 계산 방법 매매하고 같아요. 자, 그런데 만일 보증금에 월세가 있다. 그러면 이 월세에다가 어때요? 100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더해서 환산한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나마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주로 나와요. 근데 뭐 복잡할 건 없죠? 자, 월세에다 100을 곱합니다. 네. 자, 근데 자, 이렇게 환산했어요. 자, 이렇게 환산했더니 이게 만일 자,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100을 곱했잖아요. 근데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70을 곱해서 다시 산정합니다. 다시. 자, 다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보증금이 5천이고 월세가 30이에요. 자,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예, 8천.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냥 요율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5천 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근데
자, 보증금이 3천이에요. 월 사임이 10만 원이었어요.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나와요? 자, 이거 4천이네요. 5천이 안 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 다시 하라 이거.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 70을 곱해서 계산 다시 하라. 그러면 곱하니까 얼마? 700. 700이고 여기 더하니까 얼마? 3,700이 됩니다. 그럼 금액이 좀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여유를 곱할 때 이제 아무래도 중개보수 좀 다운됩니다. 즉 5천 미만 아주 영세한 세입자. 자, 이런 사람들은 중개보수도 부담되니까 조금 낮춰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운시키기 위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천 미만이에요. 5천 미만. 이 미만이란 말. 그러면 이게 정확히 딱 5천이 나오면 어때요? 5천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열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열 그대로 곱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참고로 계산해 보는 거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분양권 매매가 있어요. 자, 이거 아까도 잠깐 판례수 우리 살펴봤잖아요. 금지행위. 우리가 지난번에 금지행위. 자, 원래 그러면 분양권 같은 경우, 자, 3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 계약금으로 3천, 그리고 1차 중도금으로 3천만 원, 이렇게 납부한 상태에서, 자, 프리미엄 이거 5천 더 받고 되팔려고 그래요. 그럼 3억의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 5천 얹어서 어때요? 3억 5천의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3억 5천이면, 자, 2억에서 얼마? 우리 거기 보면 2억에서 9억. 자, 거기 2억에서 9억이잖아요. 그럼 1천분의 4, 0.4죠. 자, 0.4. 그럼 4, 5, 20, 4, 30. 자, 14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분양권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냐? 자,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됐냐? 기납입금에다 프리미엄을 더하시오. 여기서 기납입금이란 말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3천, 3천이니까 6천, 여기 더하니까 얼마? 1억 천. 1억 천이면 이거 0.5가 되죠. 자, 5천에서 2억 사이니까. 그럼 얼마가 나와요? 55만 원. 자, 이렇게 하란 얘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산출 액수가 더블로 차이 나요, 더블로. 그래서 아까 판례, 우리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렇게 계산한 줄 몰랐다. 자, 그래서 법률의 착오 인정하지 않았어요? 초과수수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자, 이제 각 그 유형별로 직접 계산해 보게 쭉 있으니까,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0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이제 중개보수 적용 기준에서, 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1번.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자, 동일한 말 세 번 나와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자, 을한테 팝니다.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집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세로 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세로 이사를 가자니 또 이사 비용 들어가고 또 중개보수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매수인이 마침 자기도요, 직접 입주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살 생각이에요. 그럼 잘 됐다. 내가 그냥 여기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럼 당분간 좀 살면 되지 않냐? 좋다. 이렇게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매매 대상물, 임대차 대상물, 즉 동일 물건. 갑과 을은 매매 당사자, 임대차 당사자. 자, 동일 당사자. 그럼 이렇게 매매를 포함한 다른 계약이 동일 계약. 이때 동일 계약이란 말은 같은 날 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A라는 개공사가 만약 중개를 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각각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매매에 대한 보수,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만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어때요? 중개보수가 많잖아요. 임대차보다. 자, 그래서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세 번 나와야 돼요. 세 번.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그래서 이 동일한 말이 세 번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자, 임대차가 이렇게 체결되는 게 아니라 만일 을이
병에게 자, 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가 이렇게 체결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매매고 을과 병이 임대차잖아요. 그럼 이제 갑한테는 매매에 대한 보수를 받고 병한테는 임대차 보수를 받을 텐데. 그럼 을 같은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가 같이 체결되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을까요? 자, 을한테 매매만 받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다 같습니다. 왜냐? 자, 아까 동일한 말 3번 나와요. 자, 물건은 동일 물건 맞아요. 같은 날 동일기에 체결됐어요. 근데 당사자가 어때요? 자, 매매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임대차 당사자는 을과 병. 서로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양쪽 다 을한테는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이것도 거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자 104페이지. 자, 거기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자, 3번.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자, 주택 소재지와 자,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는 사무소 기준이다. 자, 얘기한 거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보수 우리가 정리하시고 그다음 자, 이제 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비. 자, 실비는 뭐 그렇게 출제 비중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실비는 자, 그래서 이제 실비는 자, 권리 관계의 자, 확인에 소요된 비용.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어요. 반환 채무 이행. 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그럼 이제 실비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반환 채무 이행은 매수인 측이 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비는 누구한테 받느냐? 권리 이전 의뢰. 그러니까 취득은 일방한테 받아요. 그럼 이 비용은요? 아니. 권리, 자, 취득 의뢰인. 자, 취득 의뢰인.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이것은 이전 의뢰인 일방.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쌍방으로 우리가 각각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실비는 일방입니다. 근데 그 일방이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전 의뢰인, 여기는 취득 의뢰인. 자, 반환 채무 이행이 취득 의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취득 의뢰인하고 이거 반대. 그럼 이제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냐? 자, 의뢰인이 이번에 자기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자, 임야를 상속받았어. 자기는 도시에서 직장 다니니까 자, 시골에 내려갈 일 없어요. 그런데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이 임야를 팔아서 사업 자금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뢰합니다. 나 이 임야를 팔고 싶은데 어느 정도 시세 형성되어 있는지, 자, 팔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자, 근데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저 멀리 강원도에 있대. 자, 그러면 개공사가 강원도까지 자, 조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교통비 들어가요. 하루 이틀 안 내, 며칠 걸려. 숙박비, 식대 이런 비용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런 것 청구하는 게 해요. 거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도표에 보면 서울시 조례해가지고 자, 이런 비용은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약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중개활동 들어가는 비용은 이건 청구 안 해요. 등기 하나 떼고 그 돈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약정을 통하여 주고받기로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실비는요. 자, 실비는 거기 보시면 자, 거기 1번에 그랬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실비 범위는요.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자, 중개 대상 물건 자, 종류를 불문합니다. 자, 거기 끝에다 쓰세요. 동그라미. 이 말 쓰세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주택이냐 주택 이외에 따라서 여기는 시도조례고 여기는 상호협의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비는 다 뭐예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네. 물론 이제 이때 시도조례는 자, 이것도 사무소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 종류 상관없이. 자, 왜냐하면 이런 일처리는 물건하고 구분 상관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비 기준. 자,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실비는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와 별도로. 자,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받잖아요. 자, 그런데 실비는 안 그래요. 자, 계약 체결. 자, 계약 체결과 자,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요. 또 중개보수와 별도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중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고 계약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2번의 청구 대상. 자, 거기 체크하세요. 자, 권리관계는 이전 의뢰인. 그리고 반환치 의무는 취득 의뢰인. 자, 실비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보수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이제 정보망. 자, 보겠습니다. 정보망. 자, 정보망도 거의 안 빠지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정보망은 요즘 이제 인터넷 이런 통신망이 발달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개공사들만, 자, 개공사들만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기가 의뢰받은 물건을 공개하고 또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거래정보 사업자로 해요. 그럼 이제 이 사업자가 되고 싶으면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공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이제 공동중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시스템. 이걸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간단해요. 자, 거기 첫째 줄 적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정권자예요. 자, 그래서 거기 개공사 상호 간에 그랬죠? 그래서 개공사들 끼리끼리 이용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 정보망이 가입된 개공사들이 서로 연결, 정보 교류를 통하여 각각 자기 의뢰인 계약을 지금 성사시키고 있네요. 자, 이런 시스템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럼 이 정보망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지정. 자, 이 지정 절차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법에서 갖추라고 하는 자, 요건을 구비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정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지정 신청을 하면 이제 요건을 검토해서 이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지정 자, 처분을 해 주겠죠. 자, 이제 지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운영할 건지 운영 규정을 제정. 자, 이걸 만들어서 그다음에 뭘 한다? 네,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본격적으로 정보망 자, 설치, 자,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 이제 우리가 자, 작년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자, 32회 때는 이 요건이 뭐예요? 자, 이거 이제 중요하죠. 이 요건. 네. 자, 그러면, 자, 105페이지. 자, 맨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 요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으로 자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자,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돼요. 즉 뭐냐면 이게 인터넷 통신 사업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부가통신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낸 사람, 그 사람만 이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자,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이제 구비 요건 이제 이걸 갖춰야 돼 이거. 자, 이게 이제 네 가지 뭐냐? 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사. 자, 여기 개공사 체크하세요.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는 건 개공사입니다. 근데 이 개공사 대신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바꿔치기예요. 이미 출제도 됐고요. 자, 이제 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때 회원 확보가 500명 이상 숫자 체크. 자, 그런데 이 500명 한 군데서 다 뽑지 말고 자, 적어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은 필요하다 그랬네요. 네.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기사 한 사람 이상 필요합니다. 즉, 컴퓨터 다룰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왜냐? 이 정보망이 개공사로부터 중개대상물 의뢰받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중개대상물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심하세요. 또 여기다는 개공사 한 사람 확보하라. 이렇게 장난쳐요. 자, 그러니까 용어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많은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용하는데 서버가 다운되거나 막 버퍼링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는 성능을 갖춰라 이거예요. 누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갖춰야죠. 사업자가. 자,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거 갖춰야 됩니다. 예. 이것도 시험에 개공사들이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요건을 갖춥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러 갑니다. 자, 이때 이제 신청하러 누구 찾아가요? 예, 국토부 장관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 찾아갈 때 서류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런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자, 서류로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서류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서류가 필요하는데, 요건이 5개니까 서류도 5개. 단지 여기서 좀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이것만 조심하세요. 등록증 사본과 자격증 사본이 있는데, 회원 500명을 확보했어요. 이거 가짜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증 사본. 자, 이거 원본 아니에요. 사무소마다 중개사무소에다 원본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본 제출해야 돼요. 또 공인중개사도 자격이 있는지 이거 사본 제출해야 돼요. 예전에 다 시도지사인데 확인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냥 사본 내면 돼요. 왜냐면 자격증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사무실 개업하려면 거기 게시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본이 필요하다.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검토해서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럼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자, 거기, 자,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보시면 며칠 내에 해줘라? 30일. 자, 지정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지정을 해줍니다. 이 숫자 특히 체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이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럼 운영규정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것도 국장한테. 근데 언제까지? 자, 이것은 3개월 이내.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항상 조심하세요. 기산점.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번째. 자,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 1년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이라. 그러니까,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자, 이거 1년 이내입니다.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자, 이거 승인받은 날로부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지정받.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30일, 3개월, 1년. 자, 이렇게 체크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잖아요. 자, 이 의무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 정보망을, 자, 이렇게 이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운영상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상 의무. 자, 그럼 이거 3가지 꼭 지켜야 돼. 3가지. 자, 첫 번째, 자, 오직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시오. 자, 특히 이거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많이 해요. 자, 조심하세요. 정보망은 반드시 개공사만 상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자, 여기 이제 나눠져 있어요. 아니, 동그라미 2번에 합쳐져 있잖아요. 둘로 나누면 돼요. 여기 개공사가 공개해달라는 대로 해야지 이것을 자, 다르게 공개하면 되냐? 안 돼요. 또 개공사에 따라 이거 자, 차별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지켜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그랬죠. 어기면 이거 1년 1천 형벌 사유고요. 그 다음 자, 지정 취소 사유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재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럼 이제 이 정보망에 자, 이제 가입해서 이용하겠다는 사람 누구예요? 자, 개공사잖아요. 그러면 개공사들은 이 정보망을 이용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제 이용상 의무예요. 이용상. 자, 이거 이용할 때 자, 자기네들이 이제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거짓으로 공개.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개한 물건입니다. 자기가 공개한 물건이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자, 그럼 이거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요. 왜냐?
계속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거 빨리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지. 이거 지체 없이 통지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개공사가 자, 이것을 위반하네요. 자, 그러면 개공사는요. 예,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업무 정지. 자, 이거 이제 정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지정 취소 사유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위반하면 이 지정을 뭐 하겠다고요? 예, 지정을 이제 취소하는데 자, 거기 국토부 장관 체크하시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뭐든지 준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준 사람. 그런데 이 취소는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재량상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 특히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까지 여러 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사유. 자, 우리 암기해서 했잖아요. 자, 어떻게? 첫 번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 다음 운영규정 거짓의 거자 운영규정의 영자 운영규정 이거 승인 안 받고 또 변경 승인 안 받고 위반하여 운영했다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그거예요. 3번에다 쓰세요. 3번에 맨 끝에다 의무 위반 이거 운영상 의무 위반이라냐. 그래가지고 이제 끝에다가 의무라고 쓰고요. 의자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 다음 개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했죠. 사망의 사자. 사자의 동그라미 사자. 그리고 5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지정받은 날 1년 안에 있다. 자, 그리고 사망의 사자. 저는 순서가 원래 법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거영의 정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거영의 정사. 자,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그 위에 여백에다 또 쓰세요. 뭐냐면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도 있어요. 정보망은. 그런데 이 사유가 두 가지죠.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 그리고 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체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거 저 뒤에 행정처분 파트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지정 취소 다시 봅니다. 그럼 지정 취소에서 여기 운영규정 위반 있잖아요. 그 번호 왼쪽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의무 위반 있잖아요. 의무 위반 여기다가 1년 1천짜리 형벌.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병과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이것도 시험 내기 좋아요. 다음 중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과태료 병과되는 거. 그럼 답 2번.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형벌과 병과되는 것은 3번. 답 아주 좋아요. 문제는. 자, 이렇게 같이 딱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망은요, 별거 없어요. 작년에 이제 이 요건이 나왔고, 그럼 또 번갈아 가면서 이거 절차가 나오고, 이 제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다음 파트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